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양호하다고 하면서 왜 빅컷을 했을까? 이 빅컷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정석현 PB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쉬셨죠? 네, 먹다 보니 다 피부가 지나갔네요. 엄청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오 진짜요. 좀 푹 쉬고 왔더니 좀 푹 쉬고 피부가 왔어요?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좀 건강 피부가 명절, 되어 오셨네요. 명절 스트레스가 없으신가 봐요. 그 가족분들이랑 네. 제주도에서 네. 제대로 힐링을 하고 왔더니 본인 가족한테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 가족과 존경하고 존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잘 쉬셨어요? 뭐 거의 먹다 보니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람 만나고 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그쵸. 예, 하다 보니까 먹을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네. 경기가 좋은가 봐요. 저희는 밥상 물가 때문에 좀 사이즈. 그래도 먹을 때 먹어야죠. 그래요? 이럴 때까지 아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잘 먹고 돌아와가지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네. 결국 FOMC 뚜껑을 열어봤어요. 50bp 빅컷. 나스닥은 요동을 쳤습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이닉스가 오늘 10% 넘게 급락하고 코스피는 1% 내외로 코스닥은 0.4% 음전해서 마이너스 또 찍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와 TP 이런 것들의 하향이 뭐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피비님부터. 뭐 일단 뭐 SK 하이닉스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도 리포트 자체를 그러니까 TP를 하향하는 리포트 자체를 냈다는 것 자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일단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한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혼조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일단 3년 전쯤에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예, 역시 그 모건스트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한때 진짜 그 보고서 때문에 잠깐 겨울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매도 리포트를 보니까 내용은 거의 복붙입니다. 날짜만 다르다고 봐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하락의 논리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했던 얘기가 다시금 먹혀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FOMC 때문보다는 그 보고서 때문에 지금 둘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예, 지금은 이제 FOMC였고 오늘 시장의 반응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 밸류면은 뭐 코로나가 한창 때거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거나 뭐 그때까지 빠진 수준이고 하이닉스도 뭐 모건스탠리의 목표가를 보면 30만 원, 25만 원, 1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논리나 그런 산업의 변화보다는 그만큼 수급이나 투심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국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사실 좀 많이 약해져 있고 근데 이게 다행인 것은 투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투심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라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금투세 이슈 있고 네. 그다음에 FOMC 빅컷 단행됐고 네. 거기다가 반도체 보고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12만 원 이렇게 나와 버려서 이거를 따로따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피비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미국의 금리 인하 50bp로 단행이 됐고 파월의 그런 기자회견의 코멘트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을 때는 대부분은 뭐 25bp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또 막상 까보면은 뭐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나 매크로 지표의 변화를 보고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시시각각으로 이제 제출하는 예.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빅컷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게 한 3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당일, 그러니까 17일에 페드워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빅컷이 일어날 확률이 한 65%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라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갔던 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줬었겠죠.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회했던 것들도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 그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 50bp의 금리 인하가 시장 전체에 조금 뭐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이 말했었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같았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목표했었던 2%대 초반에 근접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25bp만 단행했었어도 괜찮았었을 부분인데 네. 8월에 이제 공개가 되었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뭐 저번 달보다는 괜찮았어요. 7월 달보다는 괜찮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분란을 이제 종식시키고자 50bp를 단행함으로써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고용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빅컷을 단행을 해서 좀 경기 침체를 미리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돈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추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앞으로의 금리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그랬고 보통은 25bp 인하를 하고 네.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양적 긴축 QT를 이제 종료하는 조합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조합을 좀 바꿔버렸죠. 바꿔서 QT는 계속 진행을 하되 인하를 이제 50bp로 높여가지고 그런 조합을 내놨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장기 금리가 미국 국채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줄이는 것이 금리를 더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국채 금리를 더 낮추는 것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인하를 출발하는 그 기준금리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쪽으로 파월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반발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이사가 반대를 하는 보우만 이사가 이제 반대를 표명했죠. 이런 경우 보통 지역은행 총재 정도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연준 이사에서 즉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 통합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이 약간 하드 캐리를 했다는 신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봐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114명의 이코노미스트한테 질문했더니 전부 다 25bp 여기 다 몰려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요걸 예상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게 돼서 금리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FOMC가 있었던 날치고는 별로 변동성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성명서를 보면 일단 그 실업률 전망치가 이제 SEP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게 4.2에서 4.4로 그 실업률이 피크가 4.2에서 4.4로 조금 높여졌고 경제는 2.1 성장에서 2.0 성장. 즉 경제는 약간 둔화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더 둔화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실업률은 즉 고용은 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 클레어하게 선언한 날이 아닐까. 사실 뭐 그 잭슨 홀 때부터 사실 파월의 이제 온도 변화는 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그 자신감을 조금 내비치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다가 최근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반응을 했었고,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은 어제는 잘 모르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르다가 약간 빠졌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50bp라고 해서 조금 좋아했다가 결국에는 약간 음전도했다가 그냥 약간 상승해서 끝난 거는 시장도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리까리예요. 예, 잘 모르겠다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응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코스피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의 또 큰 변화는 고용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는 거하고 질문 주셨던 게 바로 이거일 텐데요. 그 점도표라고 하죠. 앞으로 전망. 앞으로의 금리 전망. 예, 한 두 칸씩 정도 여기에 보라색이 새로 나온 거고 기존의 게 초록색. 초록색이니까 한 두 칸 정도 내려와서 연말까지 한 25bp 두 번 혹은 50bp 한 번을 이제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은 것도 여기에 반응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 점도표 보고 알 수 있다. 네.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50bp 원래 B컷 두고도 네. 두 가지 의견이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50bp나 내려야 돼. 큰일 났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 반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50bp 내려주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많이 해주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더 좋은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죠. 시장 해석 나름인데 PB님이 보시기에는 시장은 이 B컷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딱 정확히 반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반 치킨. 이게 참 아하. 원래 한쪽으로 좀 더 우세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지만서도 음. 지금 당장 뭐 미국 지수만 봐도 이제 약 상승했다가 약 하락하고 이제 약보합 상태에서 마감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로 갈 만한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인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거를 시인하는 형태가 된 것이냐 이거를 되게 반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오늘 결국은 FOMC가 공개됐고 파월의 생각도 어느 정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일단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용이해지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차입을 했었을 때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더 작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경기 침체로 무조건 이어지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하고 뭐 몇 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게 좀 통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 기준금리 인하랑 경기 침체 시기를 이제 겹쳐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예요. 오, 또 겁줄라 그러죠. 겁주는 거, 온다고. 네, 겁주는 맞죠?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크게 하는 시기에는 B컷. 네, 경기 침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통계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가 제대로 이제 제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거지 이게 꼭 이번만 보고서라도 무조건 저번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으니까요. 또. 겁주는데요? 저 사실 뭐 저 그래프는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럼요. 거거든요. 여기 질문지에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좀 시기열을 또 넓혀보면 그 90 몇 년도부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제 파월 발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장기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양도 아니고 긴축도 아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장기금리가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플레이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지난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시기를 돌아간다면 그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꼭 저런 공식이 성립되진 않았거든요. 보험성 인하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증시가 좋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도 증시가 좋았던 시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열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최근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좀 계절이 맞지 않아요. 지금 실제 계절도 맞지 않잖아요. 또 추석에도 지금 폭염 경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뭔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디플레이션 시대하고 해석은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저게 굳이 100%또 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폭발한다는 것 우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연준이 어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신감을 그냥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이제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크게 인하를 했고 내일 또 BOJ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8월 초에 폭락장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왔었고 내일 BOJ 회의 이후 때 만약에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이 받을 타격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 BOJ 이후에 만약에 엔화 강세가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파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좀 어떤 타격에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엔화가 이제 강세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50bp를 인하함으로써 달러는 이제 약세 쪽으로 조금 더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BOJ가 가만히 있어도 일단 엔화 자체가 강세가 되는데 일단 BOJ가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내비쳤잖아요. 이제 뭐 많게는 1%까지도 올릴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여부는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50bp를 갑자기 크게 인하를 한 것 자체가 시장에도 이미 큰 영향을 줬고 예전에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일 때는 뭐 갑자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가 이제 다시 한번 강세가 돌아가게 되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쪽에 이제 가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수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지수단에서도 그렇고 개별 주식단에서도 그렇고 약세를 조금 더 만들어내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시장이 뭐랄까요?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B컷 할 거라는 예상이 뭐 거의 반반이었다고 했는데 B컷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N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 보면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B컷을 했다 그래서 무언가 환율이 요동치거나 뭐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 뭐 지지한다 아닌다 이걸 봐야 된다 그래도 오히려 11원이 올라요. 그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엔캐리 걱정을 하는데도 환율은 또 B컷을 했는데도 143엔대에서 그냥 안정적이고. 일단 뭐 그래가지고 이제 페드에서 이제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도 함께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50bp를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일 수는 있어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있게 보고 있다. 다만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덜 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제 앞으로 엔화의 향방은 BOJ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귀추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저는 돈쌤님한테는 조금 그 어떻게 생각해? 일단 B컷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컷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조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 25bp하고 QT 중단을 이제 같이 내놓는 거여서 얘는 그대로 가고 얘를 그냥 50으로 올리는 이거였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조금 바꾼 것이죠. 그 장기 금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시장도
이거 호재 약재가 애매했던 게 이런 그 연준의 그 조합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으니까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물가 압력이 떨어지면 일본이 긴축을 해도 긴축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이후로 엔화를 약세를 끌고 갔던 곳까지 강세로 가고 싶었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 뭐 비슷한 상황인 것이고 일본의 부담도 좀 줄어들다면 지금 급격한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일으킬 만한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다행인 게 오늘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팔곤이 있는데 출국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급성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형 그 반도체주를 팔곤 있지만 이거를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외국인들이 재매수할 수 있는 예치금은 아직 그대로 고여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비컷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말하기에는 그 연준의 정책 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컷 관련해가지고 계속 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올해 금리 인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봤을 때 세계가 각국이 다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도 지금 추가 인하가 더 예정되어 있다라고 자꾸 느낌을 던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언제 따라갈까요? 이거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번에 동결할 때 다음번에 인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인하할 걸 기대해도 되는 인하는 건가요? 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의도적인 동결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게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고 사실 좀 뭐 문제가 좀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컷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을 미루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뭐 25 나왔어도 뭐 인하는 사실 결정된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비컷해야 되는 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한국 동결은행의 이름을 이제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동결은행. 25bp로. 네. 희빈님은 한국은행의 동결 가능성 또는 인하 가능성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사실 돈쌤님 의견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속도 자체는 조금은 더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바로 따라 내리지는 않거든요.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일단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만 놓고 보기에는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 가계부채나 이런 데에도 되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집값 문제인데 요즘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2022년도, 2023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뭐 매수세가 별로 없다가 요즘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매수세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이제 고가 찍었었던 집값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통계 자료들이 이미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한국은행이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 타임을 두고 적어도 뭐 내년 중에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그 집값이 안정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거 지금 부동산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정부가 2달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60번 내놨어요. 네네. 그런 만큼 이렇게 대출 규제도 하고 네네. 틀어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근데 옆 동네 일본에서는 같이 수출로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인하한다? 약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도 같이 껴있고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굉장히 드는데. 차라리 올릴 때야 뭐 물가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렇죠. 뭐 적어도 욕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하가 문제가 된 거죠. 그 인하 가는 것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나 그리고 내수나 경기를 봤으면 이미 인하는 사이클이 한창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데 부동산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비님 말씀처럼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니 계속 이렇게 동결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금리 인하되겠지만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DSR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을 자극할 테니까 그래서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좀 대출이 좀 힘들어지는 사회가 좀 더 다시금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들이 풀리는 것보다 더 강화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 많은 사람들, 현금 있는 사람들. 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이 강세장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지금 강남, 상구, 마용성 정도에다가 돈이 쏠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지금 결코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대출도 안 해주고 네. 금투세로 주식도 하지 말라 그러고 네. 코인도 과세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외국 가야죠. 그러니까 금투세에서 탈조선 해야 금투세에서 외국 네. 가라고 ISA도 예, 길도 이쪽은 비포장인데 왜 하냐? 여기는 외국 사자성으로 가라. 왕복 깔아주고 그렇죠, 이제 아우토반. 하이패스 무료로 해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현실이 그래서 근데 강남 자주적으로 부동산이 얘기한 겁니다. 올라가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짧게만 예. 돈 부동산 넣을 데가 특집은 나중에 하죠. 예, 돈 넣을 데가 없습니다. 돈을 넣을 넣을 데가 데가 없다. 지금 주식에 넣을 겁니까? 어디다 넣을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서울에 다 아는 정말 좋은 아파트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모이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것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아 주식은 완전 지금 아사리판 난 게 주식에서 테마주 할 사람들은 코인 같고 주식으로 크게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이미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장 완전 아사리판 났잖아요. 네, 그렇죠. 큰 손들이 동의하죠? 빠지니까. 거래량 자체가 일단 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던 맞아요, 건 맞아요.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시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수혜를 보는 섹터들 오늘 뭐 아침에 컨텐츠 보니까 무슨 건설부터 시작해서 렌탈 무슨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에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또 바이오도 불을 뿜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로 국장에서 딱 수혜를 본 한 섹터를 꼽자면 뭐가 있습니까? 피비님부터. 제가 봤을 땐 바이오 제약이 지금 제약 가장 바이오.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총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지금 바이오 제약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1위를 탈환하는 주식들의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 해의 장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또 조금 자명한 룰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제약이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실적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차입을 많이 해야 되고 매출이나 이익을 당장 찍어내기 어려운 바이오 제약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쉬워진다는 부분 자체가 뭐 이중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가 산타랠리까지 넘어서까지 더 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본쌤님은요? 네, 전 다른 거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 그래도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뭐였는데요? 다른 거 사실 생각나는 거 별로 없고요. 자동차 같은 건 있죠. 자동차. 할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그 미국 장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렌탈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도 반응이 있었고 그래도 국장에서 가장 큰 반응은 이제 역시 바이오죠.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것도 지금 오늘 돌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라는 게 경기는 둔화되고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이 두 개가 모두 해당되는 게 바이오거든요. 경기하고 사실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몸이 더 아프기가 더 좋을 테니까 그 둘이 이제 더 호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크니까 그 돈들이 밖으로 나오면 다른 것들이 좀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간택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여름 돼가지고 반도체 안 좋아지면서 늘 얘기 나왔던 게 바이오인데 네. 아직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바이오니까 지금은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가 근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바이오는 좀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사실 알테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삼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비싸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는 말이 계속 간다. 아, 그거를 꼭 기억을 그 해주셨으면 명언 좋겠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게 호랑이에 올라타라면서 가는 말이 계속 간다. 사실 근데 바이오는 싸고 비싸고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재미 좀 볼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이 어려워져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피비님부터 오늘 준비된 한마디 꺼내주신다면? 저의 한 줄 평은 금리 인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요게 시작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꽉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경기 침체 오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추후에 결정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 자체는 계속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내비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일단 추가적으로 한 50bp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었고 내년에도 연말 정도 봤을 때는 한 100bp,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봐서 내년 말 금리가 한 3.4% 정도로 지금 컨센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하고 있었을 때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좀 주목해 보면서 일단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변동이 나온다. 돈쌤님은요? 예, 저 사실 오늘 FOMC를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좀 후렴하고 머리를 좀 바꿔봤더니 오늘 반응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은주님이 바버샵 다녀오신 건가? 오늘 유난히 이발과 셀프샵입니다. 깔끔하시고. 네, 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바뀐 방향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원인이 아닌 결과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 원인은 금리 자체보다 다른 걸 좀 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리는 원인이 아닌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님은 내용보다는 이 방송의 분위기를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는데 네. 더 깔끔하다. 두 분은 투샷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비님은 결혼하셨어요? 저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다고요? 네. 아무로 결혼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의무를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님, 정현두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님 정석현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